1947년 8월 15일, 인도는 오랜 식민 지배의 사슬을 끊고 마침내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년 앞선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했죠. 서로 다른 땅에서 2년의 시차를 두고 같은 날짜에 자유를 되찾은 두 나라. 그 역사적 일치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남긴 필연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인도의 독립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의 국부라 불린 마하트마 간디. 그는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논란과 의문을 불러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1869년 인도 서부의 작은 해안 도시 포르반다르. 이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 훗날 전 세계가 마하트마라고 부르게 될 그의 이야기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힌두교 안에서도 자이나교의 깊은 영향을 받은 지역이었습니다. 자이나교는 철저한 금욕과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끝없는 자기 절제를 추구하는 종교였습니다. 어린 간디의 기억 속에는 매일 아침 어머니의 모습이 깊이 새겨집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되는 단식과 기도. 그 경건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린 간디에게도 금욕과 절제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닌 삶의 방식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의 어린 시절은 평범한 듯 보이지만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겨우 13세, 중학생의 나이에 그는 이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첫날 밤을 앞두고 형수로부터 직접 성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신혼의 달콤함에 빠진 그는 아내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학교를 몰래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사춘기 소년의 호기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몰래 담배를 피워보고 담배를 사기 위해 집안의 금품을 훔치기까지 했죠. 그리고 당시 간디는 작은 빚을 갚기 위해 형의 팔찌에서 금 조각을 떼어내 팔았고 이후 죄책감과 후회에 시달렸습니다. 이로 인해 간디와 그의 형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느꼈고 결국 함께 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도 이후 간디는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간디의 고백을 들은 아버지는 그를 꾸짖는 대신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이 일은 어린 간디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간디가 평생 동안 진실을 중시하는 철학을 갖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888년, 간디는 영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인도를 떠납니다.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간디는 낯선 환경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시 런던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면 사교 모임에 참석해야 했지만 간디는 영어에 자신이 없어 종종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종교적 전통 때문에 고기를 먹지 못했던 간디는 끼니를 해결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고기 요리가 대부분이던 런던에서 그는 굶주리기 일쑤였고 결국 채식 클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서양인 친구들을 사귀며 조금씩 세상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인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학업과 사회적 체면을 위해 결혼 사실을 숨기고 총각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런던에서 친절히 대해준 한 영국 부인이 중매를 권했을 때에야 그는 비로소 자신이 유부남이며 자녀가 있음을 고백했고 훗날 자서전에서 그때의 처신을 반성하는 대목을 남겼습니다. 런던에서의 3년은 간디에게 학문 이상의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법학 공부는 물론 서양 철학과 종교에도 눈을 떴고 무엇보다 자신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배우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891년 마침내 런던의 이너템플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간디는 인도에서 변호사를 시작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법정에서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해 연이어 실패를 맛보며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한 지인이 제안한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변호사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인도에서의 좌절을 뒤로하고 간디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남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당시 이곳은 백인들이 지배하는 극심한 인종차별 사회였고 간디 같은 인도인은 쿨리라고 불리며 멸시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도식 터번을 쓰고 법정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는지, 자신의 복장 하나마저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더 가혹한 시련들도 있었습니다. 기차 1등석 표를 정당하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색을 이유로 객차에서 쫓겨나 추운 역사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마차를 타고 가던 중 백인 승객을 위해 자리를 비우라는 요구에 반발했다가 뺨을 맞고 길바닥에 내팽개 쳐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굴욕적인 순간들은 단순한 개인적 모멸감을 넘어서 간디의 내면에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 사회의 부조리와 개인의 신념 사이에서 깊이 고민하며 자신만의 철학적 토대를 차근차근 쌓아갔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기차역에서 떨며 보낸 그 춥고 긴 밤이, 마차에서 맞은 그 치욕적인 뺨이, 훗날 사티아 그라하라는 위대한 진리의 무기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굴욕과 차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가다듬어간 그 시간들이 결국 비폭력 저항이라는 새로운 투쟁 방식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간디의 사티아그라를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역하자면 진리에 집착이지만 이는 단순한 고집이 아닌 비폭력으로 진리를 지키며 변화를 이끌어내는 행동을 의미했습니다. 간디는 인도인들의 종교적 신념과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람들을 조직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리를 품고 있다. 폭력으로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며 진심을 보여줄 때 상대는 결국 변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간디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당시 인도인들이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저항의 열망을 언어로 끌어낸 것이었습니다. 간디가 남아프리카에 도착한 초기, 일부 기록에는 흑인에 대한 차별적 언급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인도인 공동체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흑인과 인도인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한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명백한 인종 편견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당시 남아프리카의 사회 구조와 간디 개인의 전략적 선택이 있었습니다. 영국 제국의 식민인 인도인은 현지에서 낮은 지위로 취급되었고 흑인은 더 극심한 차별과 억압을 겪고 있었습니다. 간디는 인도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다른 인종과의 연대보다는 인도인 내부의 권리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를 단순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지 않고 초기 간디의 인종적 편견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간디가 당시 경험한 차별과 불평등이 그로 하여금 권력과 정체성의 복잡한 계산 속에서 행동하게 한 결과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체류 후반기와 말년에는 간디의 사상이 변합니다. 그는 비폭력과 평등 진리를 강조하며 흑인을 포함한 모든 인종에 대한 차별을 점차 거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전한 사티아그라하는 단순히 인도인 권익을 위한 전략을 넘어 보다 보편적인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철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간디의 초기 발언과 태도는 논란의 중심에 남습니다. 비판적 관점에서는 이상적 도덕 철학을 주장하기 전에 이미 현실 속에서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의 사상 발전 과정을 보면 초기의 편향적 판단조차도 역사적 경험 속에서 점진적으로 수정되며 보편적 가치를 향해 나아갔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간디는 남아프리카에서 인도인들이 당하는 끔찍한 차별을 편지에 담아 톨스토이에게 보냈습니다. 톨스토이의 답장은 명확했습니다. 악의 폭력으로 맞서지 마시오. 진리와 사랑으로 거부하시오. 이미 비슷한 길을 걷고 있던 간디에게 이 한마디는 마치 확신의 불씨 같았습니다. 특히 1910년 죽기 2달 전 톨스토이가 보낸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도의 자유는 총과 칼이 아니라 정신의 각성과 비폭력 저항에서 온다. 간디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공동체에 이름을 붙였죠. 톨스토이 농장. 존경을 넘어 실천으로 보여준 헌사였습니다. 톨스토이와의 만남은 간디에게 단순한 영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신념이 세계사를 바꿀 철학으로 자라나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간디의 행보에는 논란도 따라다녔습니다. 보호전쟁 당시의 일입니다. 이 전쟁은 남아프리카를 두고 영국 제국과 네덜란드계 정착민인 보호인 사이에서 벌어진 충돌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남아프리카의 금과 다이아몬드 자원을 장악하려 했고 보호인들은 독립을 지키려 했습니다. 간디는 이 전쟁에서 영국군의 의료 지원 부대를 조직합니다. 그의 선택은 지금도 해석이 엇갈립니다. 어떤 이는 간디가 단순히 영국의 충성스러운 신민이었을 뿐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는 당시 간디는 영국의 시민권을 지닌 변호사로서 인도인의 사회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한 것이라 봅니다. 실제로 그는 전쟁터에서 직접 무기를 들지 않고 부상자를 구호하는 임무를 맡았죠. 이는 훗날 그가 평생 강조할 비폭력과도 연결됩니다. 이후 간디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에도 비슷한 태도를 보입니다. 영국을 돕는 것이 오히려 인도의 독립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제국주의에 협력했다는 비판을 받지만 그 시대적 맥락을 살펴보면 조금은 달리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도가 영국과 협력함으로써 독립을 향한 정치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기 때문이죠. 인도로 귀국한 간디는 드디어 대중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히 개인의 신념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인도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던 억압과 차별의 체험을 비폭력이라는 언어로 하나로 묶어냈던 것이지요. 바로 이 점이 간디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철학은 개인의 윤리를 넘어서 집단적 정치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1930년, 간디는 소금세에 맞서 역사적인 행진을 시작합니다. 수천 명의 인도인들과 함께 380km를 걸어 바닷가에 도착한 그는 바닷물을 떠올려 소금을 만들며 영국의 불법과 부당함에 저항했습니다. 이 행진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간디는 사티아그라하, 즉 진리의 집착과 비폭력 저항이라는 철학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폭력을 쓰지 않고 자신의 행동과 고통을 통해 상대를 설득한다는 원칙이 바로 여기에서 구현되었습니다. 영국 당국은 시위대를 막기 위해 폭력적인 진압행위를 가했지만 그 앞에서 간디와 참가자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연함과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은 폭력이 아닌 진리와 비폭력의 힘이 상대를 설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간디의 소금 행진은 사티아그라하가 단순한 철학적 원리가 아닌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역사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임을 입증한 순간이었습니다. 간디와 히틀러.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그 궤적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간디는 영국의 식민 지배 아래서 인도의 독립을 위해 비폭력과 진리를 무기로 싸웠습니다. 반면 히틀러는 폭력과 증오,
그리고 대량 학살을 통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디는 히틀러에게 2차례 편지를 보냈습니다. 1939년 7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간디는 히틀러를 친애하는 친구라 부르며 전쟁을 멈추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영국 당국의 검열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1940년 12월 그는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이 전쟁은 인류를 파괴한다. 당신의 계획을 중단하라 라고 간청했지만 이마저도 무시되거나 도착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논란이 된 것은 간디가 유대인들에게조차 무기를 드는 대신 비폭력적 희생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이었습니다. 그의 이상은 숭고했지만 홀로코스트라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는 비현실적인 도덕주의로 보였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결국 간디와 히틀러의 교차는 비폭력이 어디까지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 질문은 인도 내부에서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인도 사회에는 오래도록 카스트 제도가 존재해왔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더라로 이어지는 계급 구조 속에서 이 네 계급조차 포함되지 못한 불가촉 천민, 즉 달리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하다는 이유로 우물이나 사원 출입이 금지되었고 그림자조차 부정하다고 여겨질 만큼 극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간디는 이들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불가촉 천민을 하리잔, 즉 신의 아이들이라 부르며 차별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돕고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하지만 간디의 태도는 여기서도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불가촉 천민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는 헌신했지만 카스트 제도 자체를 뿌리째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순은 1932년 푸나 협약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당시 영국은 불가촉 천민에게 별도의 선거구를 보장해 독립적인 정치 세력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간디는 이를 힌두 사이의 분열이라 규정하고 단식 투쟁에 나섰습니다. 결국 불가촉 천민 지도자 암베드카르는 간디와 타협할 수밖에 없었고 불가촉 천민들은 독자적인 정치적 권리를 얻을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간디는 불가촉 천민을 옹호한 성인으로 기억되면서도 동시에 카스트 제도의 근본적 철폐에는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히틀러라는 절대적 폭력 앞에서, 내부적으로는 카스트라는 뿌리 깊은 차별 앞에서 간디의 이상과 한계는 나란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간디의 삶을 다룰 때 헤르만 칼렌바흐와의 관계가 종종 언급됩니다. 칼렌바흐는 1900년대 초 독일 출신의 지식인으로 간디와 깊은 우정을 나누며 정치적, 철학적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일부 전기에서는 이 관계를 둘러싼 동성애적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란의 뿌리를 살펴보면 2011년 조지프 릴리밴드의 전기에서 간디의 편지와 발언을 과도하게 해석한 잘못된 인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곧 언론을 통해 자극적으로 보도되며 동성애 논란으로 확대되었지요. 동성애적 성향을 증명할 만한 직접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즉, 당시의 친밀한 우정과 이상적 동료애가 오해와 과장으로 논란화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간디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이런 논란이 존재했음을 인식하면서도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그가 남긴 철학과 정치적 실천의 맥락을 함께 살피는 일입니다. 간디는 젊었을 때부터 성적 욕망이 사람의 정신을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06년 그는 아내와의 부부 생활을 끊고 금욕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의지만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록을 보면 6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몽정을 경험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간디는 이것을 자신의 부족함으로 받아들이며 더욱 엄격하게 자신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조카나 젊은 여성 제자들과 같은 침대에서 함께 자면서 자신의 금욕이 진짜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의 동의나 권력 관계를 생각하지 않은 위험한 행동으로 평가됩니다. 당시에도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불편함과 반발이 있었습니다. 결국 간디의 금욕은 그의 도덕적 신념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철저한 자기 실험으로 보지만 다른 사람은 권력을 이용한 문제 있는 행동으로 비판합니다. 이처럼 간디의 금욕 논란은 인도 사회 안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리며 그에 대한 평가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1948년 1월 30일 뉴델리. 수많은 인도인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간디는 저녁 기도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을 멈춘 것은 총소리 3번이었습니다. 간디는 힌두교 극단주의자 나투람 고드세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왜 간디는 자신의 조국, 자신의 동포에게 이런 죽음을 맞아야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닌 당시 인도의 정치적, 종교적 긴장과 사회 혼란이 얽혀 있습니다. 1947년 8월 15일,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독립과 동시에 영국령 인도는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나뉘었고 종교 활동은 극도로 심해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가 피난길에 올랐고 수많은 마을과 도시에서 폭력과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간디는 이런 혼란 속에서도 비폭력과 화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힌두교와 이슬람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난민을 보호하며 단식과 평화 호소를 통해 분쟁을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일부 힌두 민족주의자들에게 배신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간디가 지나치게 무슬림 편을 든다고 느꼈고 힌두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라는 시각이 생겼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불만과 분노는 결국 폭력으로 이어졌고 간디는 자신이 평생 주장해온 비폭력과 화해의 철학 앞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간디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독립 직후 인도가 겪어야 했던 종교 분열, 사회 혼란, 그리고 정치적 긴장을 상징합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에게 여전히 묻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폭력이 아닌 진리의 힘을 믿을 것인가? 그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간디는 세상을 바꾼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설파했지만 그 진리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간디는 하나의 인물이 아니라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인류의 양심이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시대가 만든 신화라 말하죠. 하지만 어쩌면 그 둘 다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세상을 보면 폭력과 차별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힘이 진리를 덮는 일도 많습니다. 그가 지금 이 세상을 본다면 소금 행진처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또 한 번 진리를 향해 걸어 나갔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논란과 오해 속에서 또 다른 방식의 침묵을 택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